자, 여러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468페이지입니다. 468페이지 02번 납세 의무자 별표 3개 하셨죠?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산세 납세 의무자요.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 또 교재는 같이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될 것이냐. 근데 여기 한번 보세요.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예요. 재산세는 실질 과세원 기정되니까 등록과 무관하게 과세되죠. 그래서 사실상 소유자입니다. 근데 자,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느냐? 재산세는 항상 언제요?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입니다. 근데 시험에서 납기 개시일 현재 이러면 틀려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납기 개시일 현재, 납기가 예를 들어서 7월 16일부터 뭐 7월 31일까지다 그러면 납기 개시일 현재 이거 아닙니다. 아니고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입니다. 항상 재산세는 언제를 기준으로 뭐든지 판단한다고 그랬어요? 과세 기준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재산세 대상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납세 의무자입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실질과세상 당연하죠. 공부상 등기 등록이 안 됐어도 사실상 소유하는 자입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납기 개시일 현재 땡 재산세 과세 대장상의 소유자이다. 또는 공부상 소유자가 원칙적인 납세 의무자이다. 이렇게 바꿔요. 공부상 소유자지, 공부상 소유자가 아니라, 자, 재산세 과세대장상의 소유자가 아니라 사실상 소유하는 자라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여러분 보시면 또 원칙은 사실상 소유자인데 예외적으로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의 변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해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는 누가 되냐면 공부상 소유자입니다. 자, 그럼 이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요, 지금 보니까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재산세 납세 의무자예요.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인데 원칙은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입니다. 사실상 소유하는 자. 실질 과세원칙상 당연하죠. 공부상 소유자 아니고. 근데 예외적으로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공부상 소유자가 되는 경우가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두 가지가 있는데 한번 봅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지금 이 얘기는 금방 읽은 거예요. 권리 변동 등이 있는데 권리 변동 등의 사유가 있는데요. 근데 그 권리 변동 등의 사실을 신고를 안 해서 과세권자가 사실상 소유자가 누군지 알 수 없을 때요. 알 수 없을 때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이런 때는 공부상 소유자가 된대요. 그럼 이게 어떤 얘기인지 한번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 있습니다. 어떤 부동산을 매매하는데요. 부동산을 매매하는데 예를 들자면 갑과 을이 거래하면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요. 잔금을 매수인 을이 2021년 5월 31일 날 잔금을 치렀어요. 근데 소유권 이전 등기는 6월 20일 날 등기가 됐어요, 여러분. 자, 이러면은 당연도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될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재산세는 항상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6월 1일이요. 그래서 과세 기준일 6월 1일 날 봤더니 공부상으로는 여전히 누구 소유로 되어 있어요? 매도인 갑 소유로 되어 있죠. 왜냐하면 등기가 6월 20일 날 됐으니까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는 매수인 을이잖아요. 자, 그런데 보세요. 공부상 소유자는 6월 1일 현재 공부상 소유자는 매도인 갑입니다. 근데 5월 30일 날 잔금을 치렀으니까 6월 1일 날 현재는 누가 이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어요? 자, 잔금 치름과 동시에 등기 전에 필요한 서류 넘겨받고 자, 열세 받았잖아요. 매수인 을이 갑으로부터. 자, 그러니까 매수인 을이 이 재산을 사실상 지금 소유하고 있습니다. 6월 1일 현재는. 그래서 재산세는 과세 기준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런 경우에 지금 공부상 소유자는 매도인 갑인데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는 자는 매수인 을입니다. 누가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되느냐?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라고 아까 금방 봤죠? 원칙은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원래. 자, 근데 문제는 등기 안 됐어도 이렇게 사실상 소유하는 자인데, 근데 문제는 보세요. 원래는 이제 이런 게 이렇게 납세 의무자가 사실상 소유자가 되려면 원래 깔려 있는 배경이 이런 거에 있어요. 나중에 이제 슬쩍 볼 건데요. 뭐냐면, 자, 권리 변동이 있는데 과세 기준일까지 등기가 안 됐어요. 그럴 때는 이 공부상 소유자가요,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 6월 10일까지 있잖아요. 이런 권리변동 사실을 신고해 주게 돼 있어요, 원래. 나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권리변동이 있는데 권리변동 등의 사실을 신고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과세 기준일까지 등기가 안 됐을 때는요. 자, 그런데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계약서 첨부해서 과세 기준 6월 1일로부터 10일 이내, 6월 10일까지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공무원이 딱 보니까, 자, 등기는 아직 안 됐는데 5월 31일 날 잔금을 치렀네. 그러면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는 매수인을이네. 그래서 매수인을이, 자,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 매수인을이 납세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보세요. 근데 문제는 이런 권리 변동이 있는데 과세 기준일까지 등기가 이행이 안 됐어요. 과세 기준일 6월 1일로부터 10일 이내 신고를 해주게 되는데 이런 신고를 안 했어요. 그래서 과세권자가 그러면 언제 잔금 치러주고 이런 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몰라가지고 그래서 다 봅니다. 권리 변동 등이 있는데 권리 변동 사실을 신고 안 해서 과세권자가 사실상 소유자가 누군지, 잔금 언제 치러주고 이런 거 몰라. 사실상 소유자 알 수 없어요. 그럴 때는 누가 납세의무자가 된다고요? 공부상 소유자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권리 변동이 있는데 권리 변동 사실을 신고 안 해서 과세권자가 사실상 소유자가 누군지 알 수 없다. 자, 그럼 누가 납세의무자?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 나왔던 것은 권리 변동 등이 있는 경우에 권리 변동 사실의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는 자이다. 맞습니까? 권리 변동 사실의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자예요? 아닙니다. 권리 변동 사실을 신고해서 사실상 소유자가 누군지 알 수 있으면 사실상 소유자고, 권리 변동 사실을 신고 안 해서 과세권자가 사실상 소유자가 누군지 알 수 없을 때는 누구라고요? 그럴 때는 공부상 소유자가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요 얘기를 이해합니다. 또 시험에 나왔던 것이 최근에 권리 변동 등이 있는 경우에 권리 변동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는 공부상 소유자가 아닌 사용자이다. 이렇게 사용자라고 바꿔서 나온 적도 있는데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요. 공부상 소유자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종중재산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는 종중재산인데 공부상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는 종중재산인데 공부상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종중 소유물 신고를 안 했어요. 그럼 과세권자는 이게 실제 종중재산인데 종중소유물 신고 안 하면요, 공부상 그냥 개인명으로 등재되어 있고, 그럼 종중재산인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봅니다. 공부상 개인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물 등기도 안 하고 신고도 안 했어요. 그럼 과세권자는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자, 그래서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합니다. 개인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근데 단 법령의 반대속으로요, 종중소유물 등기하거나 신고를 해요. 그러면 등기하거나 신고를 하면 이제 종중재산인지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납세의무자가 돼? 종중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자, 그렇게 된다는 거. 그러면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468페이지. 자, 02번 납세의무자에서 1. 원칙적인 납세의무자입니다. 양가로 1번 일반적인 경우 재산세, 자, 밑줄입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항상 6월 1일 기준으로 판단하죠.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밑줄이야. 자,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이렇게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서 등록과 무관하게 사실상 소유하는 자입니다. 공부상 소유자 아니라는 거. 근데 양가로 2번도 계속 볼게요. 공유재산의 경우입니다. 여러분, 공유 그러면 공동 소유의 줄임말이에요. 자, 공유자들은 그러면 민법에서 배우는데 지분이 있어요, 공유자들은. 그랬을 때 공유재산의 경우에는, 자, 쭉 밑줄입니다.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 가로 안에 지분의 표식이 없으면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봐서 그 지분권자 납세의무자로 본다. 지분권자 밑줄이에요. 자, 그래서 공유재산은 누가 납세의무자라고요? 지분권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요, 만약에 갑지분 60%, 을지분 40%가 있어요. 자, 을지분 40%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의 경우에 갑과 을이 공동 소유하는데 누가 재산세, 이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누가 될 것이냐? 그러면 지분
지분권자, 각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지분권자가. 자, 그런데 시험에서는 지분이 가장 큰 자로 한다. X입니다. 공유재산은 지분이 가장 큰 자가 아니라 지분권자입니다. 만약에 지분의 표시가 없어요. 이번에는 자, 지분의 표시가 없다.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인데 지분의 표시가 없으면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봅니다.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보니까 50%씩. 예. 그래서 갑과 을이 각자가 납세 의무자입니다. 그래서 50%씩 각자가 납부할 의무를 지고 여기서는 갑이 60%, 을은 40% 각자가 지분권자, 각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유재산은 좌우지간 누가 납세 의무자냐? 지분권자입니다. 아무리 꼬셔도 먹으면 안 돼요. 옳은 지문으로 나오기도 하고 바꿔서 나오기도 되는데 또 여러분 보세요. 공유재산의 경우에 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의 경우에 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최연장자로 한다. 최연장자로 한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는데 나이 제일 많은 사람? 아닙니다. 지분권자 각자입니다. 공유재산 좌우지간 지분권자 꼭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부속토지 여기 밑줄입니다. 시가 편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해서 그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라고 한다. 밑줄 쫙이고요. 포인트는 시가 편액 비율이지 이게 면적 비율 X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것도 자, 우리가요. 자, 주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주택이 있는데 이쪽 볼까요? 주택이 있습니다. 주택이 있는데 주택의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요. 주택 소유자는 각, 토지 소유자는 을입니다. 그러면 이 주택에 대해서 이제 재산세를 계산했어요. 이 나온 세액에 대해서 누가 납세 의무자가 될 것이냐? 원래 주택은 건물과 토지 공시가격 평가할 때도 하나로 평가하고 하나로 과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럴 때는 주택과 토지의 시가 표준액을 각각 구해봐요. 그랬을 때 그 시가 표준액 비율이요. 시가 표준액 비율이 예를 들어서 이 시가 표준액 비율이 6대 4의 비율이다. 그러면 자, 요 나온 세액에 대해서 이게 만약에 100만 원이면 60만 원은 60%는 토지 소유자 을이 40%는 주택 소유자 갑이 납세 의무자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서 이거 바꾼다면 뻔해요. 자, 주택의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주택의 건물과 토지 면적 비율로 나누어 X입니다. 거기 여러분 교재 시가 편액 비율 밑줄 걷죠? 거기에 돼지꼬리 땡냐에서 면적 비율 X 해놓으세요. 면적 비율이 아니라 보다 시가 편액 비율로 나누어 그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라고 합니다. 시가 편액 비율로 나누어 그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라고 합니다. 면적 비율 X라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469페이지입니다. 의제 납세 의무자입니다. 자, 위 이래 언급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 다음에 언어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예외적으로 공부상 소유자가 되는 경우요. 동그라미 1번입니다. 공부상의 소유자가 이건 전체 비추입니다.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해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 누구라고요? 공부상 소유자 밑줄짝입니다. 그래서 권리 변동이 있는데 권리 변동 사실을 신고 안 해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 자, 요거 이쪽으로 자 보겠습니다. 이럴 때 누가 된다고요? 공부상 소유자가 예외적으로 납세 의무자 된다. 이런 얘기.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공부상의 소유자가 공부상의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수임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본다. 자, 그래서 실제는 종중재산이다. 아까 설명드렸죠? 종중수임을 신고 안 하면 과세권자가 이게 실제 종중재산인지 어떻게 알아요? 자, 그래서 이럴 때는 공부상 소유자입니다. 법령의 반대속으로 종중 수입을 신고하면 누구다? 그럴 때는 종중이고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들은 우리가 다음에 이제 볼 건데 469페이지 신탁재산의 경우 수탁자가 되는 거 요거 개정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일단 양가로 4번 신탁재산의 경우 수탁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위탁자로 고칩니다. 위탁자로 고칩니다. 일단 위탁자로 고쳐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본문 내용 469페이지 본문 내용 맨 아래에서 세 줄 요 본문 내용은 삭제합니다. 여러분 삭제하고 나중에 이제 요렇게 이제 기본소가 나오면 요렇게 개정이 돼서 나와요. 그러니까 그 개정 요번 12월 8일 날 요게 이제 원래 정부 안에는 없던 내용인데 갑자기 이렇게 돼가지고 막판에 또 요 막판에 급하게 인쇄 직전에 막 바꾸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자, 근데 요거 그래서 요거 469페이지 기초입문서 내용은 지우고 X로 해버리고 내 본문 내용을. 자, 그리고 신탁재산의 경우 수탁자 제목을 위탁자로 바꿔놓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요 내용으로 대체를 해야 됩니다. 요 내용으로 대체를 해야 되는데, 그냥 지금은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는 누가 납세의무자냐? 이제 위탁자로 바뀝니다. 위탁자로.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을 본다. 여러분, 요번에 있잖아요. 지방세하고 국세에서 여태까지 신탁재산에 대해서 좀 내용이 달랐었는데, 이제 지방세, 재산세나 그 다음에 뭐 취득세도 그렇고, 지방세, 재산세도 그렇고, 자, 우리 다음에 이제 종합부동산세에서도 이런 내용이 신설이 되는데, 종부세도 그렇고, 양도세도 그렇고, 좌우지간 여러분, 신탁재산 나왔다 그러면 다 누굴 기준으로 판단한다? 위탁자를 기준으로 뭘 판단하고, 자, 납세의무자 누가 되느냐 나오면 누가 납세의무자냐? 다 위탁자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신탁재산. 이제 통일돼서 이제 더 쉬워요. 하여튼, 그리고 시험에 이거 무조건 나올 건데, 32회 시험에 이거 수탁자로 바꿔서 나올 건데, 무조건 누가 납세의무자냐? 위탁자. 그래서 지방세나 국세에서나 이제 신탁재산 나왔다. 자, 누굴 기준으로 뭘 판단하냐? 주택수 같은 것도 그렇고, 누굴 기준으로 판단한다? 위탁자. 누가 납세의무자냐? 위탁자. 자, 그래서 쉬워졌습니다. 좌우지간 위탁자예요. 이제 지방세나 국세나 위탁자다. 그럼 이 내용이 어떤 건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봅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신탁재산이 있는데요. 신탁법에 의한, 자, 신탁을 합니다. 신탁법에 의한 신탁을 하는데, 갑과 을이 있습니다. 믿고 맡기는 사람 위탁자, 그리고 믿고 맡는 사람 수탁자가 있습니다. 수탁자가 있어요. 자, 수탁자가 있고,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A 토지하고 A 다시 토지를 신탁했습니다. 을은 B 토지를 신탁했습니다. 자, 그럴 때 이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누가 납세의무자가 되느냐? 이게 이제 예전에는 위탁자였었어요. 실질 과세원칙에 따라, 자, 명의는 이제 수탁자 명의로 돼 있다 할지라도, 신탁재산 명의는 수탁자 명의여도 실질에 의해서 세금은 귀속시켜라. 그래서 명의와 상관없이 실질을 보고 귀속시켜라. 그래서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였어요. 믿고 맡긴 것 뿐이잖아요. 믿고 맡은 것 뿐이고. 그래서 실질은 위탁자가 있기 때문에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했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랬는데 있죠?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했었는데, 근데 이게 이제 세금 추징 문제 때문에 바꿨었어요.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종전에는 지금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였었잖아요. 지금 요번에 개정 전에는. 그래가지고 왜 바꿨냐면,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다 자기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신탁해버리고, 그리고서 이제 나 배째라로 나가고 막 그런 것 때문에, 추징의 문제 때문에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바꿨는데, 그런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추징의 문제 같은 것을 좀 보완을 해가지고, 추징의 문제를 보완해가지고, 자, 누구를 납세의무자로 하냐면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바꿨습니다. 자, 수탁자 아니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합니다. 수탁자에서 누구로 바뀌었다? 신탁자에서는 위탁자가 납세의무자다. 요거는 32회 시험에 나올 건데요. 나오면 전국의 강의 들은 수험생들은 다 맞춥니다. 왜냐고요? 강의하시는 분마다 누구나 다 강조를 했을 거니까 당연히 위탁자로 바뀐 거 개정 내용을 다 누누이 뭐 어느 분이든 강조를 할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누구나 다 강의 들은 수험생은 마친다. 자, 혼자 틀리면 안 되겠죠? 신탁재산 누가 납세의무자냐? 위탁자입니다. 수탁자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합니다. 위탁자가 납세의무자로 개정이 됐다는 걸 꼭 알합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뭐든지 이제 지방세나 국세는 나중에 이제 종합부동산세도 그렇고 나중에 다 나옵니다. 하여튼 좌우지간 신탁재산은 위탁자를 기준으로 주택수라든가 등등 뭐든지 판단하고 위탁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거 개정됐고요. 자, 그렇게 고쳐놓고 위탁자로 고쳐놓고요. 자, 그 다음에 뭐 나머지 내용들은 자, 우리가 나중에 차차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일단 요 정도 가장 중요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원칙과 요 예외적으로 공부상 수재가 되는 예외 뭐 공유재산에 대한 거 이런 정도, 그 다음에 신탁과 관련한 요 개정 내용 정도만 여러분이 꼭 숙지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을 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70페이지 03번 테마 과세표준 및 세율입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누가 될 것이냐를 받고 이제 재산세 세금 계산해야죠. 과세표준과 세율 어떻게 일정할 것이냐. 별표 3개 하셔야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것도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31회 시험에 나왔지만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또 중요한데요.
재산세는 여러분 보세요. 재산세 과세 표준은 재산가액인데 개인 소유, 법인 소유를 구별하지 않고 항상 지자청이 시가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내용을 알고 있는지를 시험에서 여러 번 물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면 470페이지 자, 03 과세 표준 및 세일에서 교재 과세 표준이요. 재산세 과세 표준은 재산가액으로 한다. 이때 재산세 과세 표준은 지자청이 결정하는데 개인 법인 소유에 여기 밑줄입니다. 지자청이 결정하는데 개인 법인 소유에 관계없이 항상 시가순액으로 한다. 밑줄짝이요. 이 내용을 알고 있는지를 시험에서 여러 번 응용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럼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 재산세 과세 표준은 자, 다시요, 여러분. 재산세 과세 표준은 이게 재산가액입니다. 재산가액인데 재산세 과세 표준은 재산가액인데 이걸 누가 결정하느냐? 그러면 재산세 과세 표준은 지자체가 결정합니다. 과세 주체가 지자체가 결정합니다. 근데요, 개인 소유 재산이나 법인 소유 재산을 개인 법인 소유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개인 법인 소유를 구별하지 않고요. 항상 지방자치단체장이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가표준액이라는 거 용어 설명을 제가 드리면서 용어 설명을 드릴 때 여러분 시가표준액이라는 게 뭐냐? 지방세를 과세할 때 물건에 대한 기준이 되는 가격이다. 근데 지방자치단체장은 항상 세금 계산할 때 무엇으로요? 시가 표준액으로 계산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집 갖고 계시면 집을 갖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집에 대해서 여러분 살고 계신 곳에 시장군수 구청장이 재산세를 일정한 때가 되면 매년 재산세 세금 계산해서 여러분께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아니 도대체 여러분 살고 계신 곳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여러분 집에 대해서 무엇을 근거로 도대체 세금을 계산하느냐? 무엇을 근거로 세금 계산한다고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요. 자, 그래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내용을 알고 있는지를 시험에서 어떻게 계속 물어봤냐고요?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봅니다. 법인이 소유하는 재산은 법인 장부상 입증되는 가격을 재산세 과세 표준 금액으로 한다. 다시요. 법인 소유 재산에 대한 재산세 과세 표준은 법인 장부상 입증되는 가격으로 한다. X입니다. 법인 소유 재산의 재산세 과세 표준은 법인 장부상 입증되는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한다. X입니다. 무엇으로 한다고요? 시가표준액으로. 법인 소유 재산도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항상 여러분. 또 보세요, 여러분들.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취득한 재산의 재산세 과세 표준은 그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한다. 다시 여러분들,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취득한 재산은 그 사실상 취득 가격을 재산세 과세 표준한다. X입니다.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취득한 재산이요. 자, 20년 전에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시가표준액 1억짜리를 8천만 원에 취득을 합니다. 그러면 취득세 등록면허세 계산할 때는 국수공판법 부 객관적 취득이니까 시가표준액에 관계없이 그 8천만 원, 시가표준액 1억짜리여도 8천만 원, 그 사실상 취득가액을 취득세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 금액으로 합니다. 근데 여러분요, 그거 20년 전에 시가표준액 1억짜리를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8천만 원에 취득해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매년 부동산 가격은 상승하든 말든 그 8천만 원으로 매년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재산세가 부과돼요. 말이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재산세 과세 표준은 무엇으로 계산한다? 여러분 항상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이렇게 해서 응용해서 이거 알고 있는지를 계속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주의하시고요. 근데 여러분요,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 근데 이게 다만 이제 보시면요, 토지나 건축물, 주택, 부동산은요, 여기 봅니다. 구체적으로 토지, 건축물, 주택. 자, 부동산은 과세 기준일 6월 1년제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인데요.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인데 다만 이 시가표준액이 바로 과세표준되는 것이 아니라 토지, 건축물, 주택, 이 부동산은 여기다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것을 곱해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것을 지방재정 여건과 부동산 시장 동향 등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는 걸 곱해요. 근데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지금 현재 시행령에 의하면
토지 건축물은 시행령에 의하면 지금 70%예요. 자, 그 다음에 주택은 시행령에 의하면 이게 60%입니다. 근데 주택은요, 주의할 것이 이게 별장이든 고급 주택이든 일반 주택이든 공동주택이든 좌우지간 주택은 이 공정시장가에 필요한 것이 60%입니다. 60%. 근데 여러분, 그래서 뭐 별장이라고 그래서 70% 아니에요. 다 똑같이 주택은 무조건 60%입니다. 여러분. 토지 건축물은 70%고. 그럼 여기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냐면 어떤 토지가 있어요. 이 토지의 시가 표준액, 즉 토지 시가 표준액은 개별 공시지가잖아요. 토지 시가 표준액은 개별 공시지가인데요. 개별 공시지가인데 이 개별 공시지가가 1억 원인 토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토지 재산세 과세 표준 금액은 얼마냐 그러면 자, 이 1억 원이 바로 과세 표준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가 공정시장가의 비율. 자, 토지 건축물은 몇 프로요? 70%를 곱한 금액입니다. 7천만 원이 과세 표준 금액이 됩니다. 자, 시험에서 토지분 재산세 과세 표준은 과세 기준일 현재 개별 공시지가로 한다. 마침표 이러면 틀려요. 토지분 재산세 과세 표준은 과세 기준일 현재 개별 공시지가로 한다 그러면 틀리고요. 이 개별 공시지가에다가 반드시 뭘 곱해야 한다고요? 이 공정시장가를 곱해야 됩니다. 안 곱하면 틀려요. 자, 그 다음에 주택을 볼게요. 주택의 재산세 과세 표준은요. 자, 주택은 원래 주택의 시가순액은 개별 주택 가격 또는 아파트 같으면 공동주택 가격이 주택의 시가표준액이잖아요. 시험에서는 뭐 주택의 시가표준액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개별 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자, 이 주택의 시가표준액, 즉 개별 주택 가격이 1억입니다. 이 주택의 재산세 과세 표준액은 얼마냐? 얼마입니까? 자, 시가표준액에다가 공정시장가 주택이니까 몇 프로예요? 60% 곱합니다. 그러니까 얼마예요? 6천만 원이 과세 표준 금액이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한다는 거. 그래서 반드시 시가표준액에다가 공정시장가 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이라는 거. 자, 그래서 시험 문제 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재산세 여기 보면서 대답합니다. 재산세 과세 표준 결정 시에 시가표준액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토지 주택에 한한다. OX예요. 토지 주택에 한한다. X입니다. 뭘 곱합니까? 건축물도 곱합니다, 여러분들. 건축물도 시가표준액 공정시장가를 곱하잖아요. 그래서 토지 주택에 한해서만 시가표준액의 공정시장가 비율을 적용한다면 틀려요. 그 부동산 애들은 다 곱합니다. 근데요, 선박과 항공기 있잖아요. 이 선박과 항공기 재산세 과세 표준은 얘네들은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시가표준액에 의합니다. 시가표준액으로. 그래서 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거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는 거지 여기다가 공정시장가액비를 곱하지 않습니다.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자, 이래서 공정시장가액비를 곱하는 것은 토지건축물 주택 부동산에 한해서만 공정시장가액비를 곱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토지건축물 주택에 대해서는 과세기준 현재 시가표준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 곱하는데 주택은 60, 토지건축물 70이고 선박항공기는 그냥 시가표준액에 과세기준 현재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여기서 공정시장가액 안 곱한다는 거예요. 기자가 빠졌네요. 선박항공기. 자, 이렇게 해서 교재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요. 470페이지입니다. 과세표준. 양가로 1번 봅니다. 토지건축물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이요. 토지건축물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 자, 여기 시가표준액의 밑줄이요. 그리고 제가 읽어볼게요. 부동산 시장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서 다음에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또 여기 밑에 보시죠. 세 번째 줄 공정시장가의 비를 곱하여 산정가액으로 한다. 그러면 다시요. 밑줄 긋은 것만 읽어보니까 재산세 과세표준은 토지건축물 주택의 과세 표준은 시가표준액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가액으로 한다. 이렇게 딱 알아둡니다. 그럴 때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는 것이 박스 안에 보니까 토지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이에요. 지방세법에는 50에서 90%까지 범위에서 정한다고 돼 있어요. 자, 지방세법에는. 근데 시행령에서 이걸 구체적으로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데 몇 프로라고요? 70%예요. 밑줄이에요. 100분의 70 쭉 밑줄. 주택은 자, 지방세법에서는 이게 40%부터
80%까지 범위에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시행령에 의하면 현재 주택은 60%입니다. 이렇게 해서 딱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요. 밑줄이고요. 그 다음에 선박 항공기 재산세와 세표는 과세율연제 뭐로 한다? 시가 분해가 합니다. 얘는 공정시장가를 곱해요, 안 곱해요? 안 곱한다는 거. 471페이지에 자, 이 세율입니다. 재산세 세율을 볼 건데요, 여러분들. 자, 재산세 세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산세 세율인데 재산세는 세율이 여러분 비례세율과 누진세율이 다 적용됩니다. 비례세율, 누진세율이 다 적용되는데요. 여기 보실래요? 비례세율, 누진세율이 다 적용되는데요. 재산세 세율은 과세상의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비례세율과 누진세율이 다 적용돼요. 재산에 부과하는 세금이니까 과표 커지면서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을 기본으로 하지만 또 비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고 보니까 제가 그냥 진도만 그냥 쫙쫙 나가고 있네요. 오늘 수강생 여기 저 현장에 지금 수강생이 없고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자, 여러분 계신 곳에서 인강 수강생 여러분 고개 드시고요. 스트레칭 한번 하고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신 곳에서 목 운동부터 합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자, 목 운동부터 하시고 반대로 돌리시고 자, 그다음에 허리도 여러분 계신 곳에서요. 자, 좌로 우로 돌립니다. 자, 기지개도 한번 화끈하게 제끼십니다. 기지개도 자, 한번 제끼시고 어깨도 돌리시고요. 자, 여러분 하여튼 뭐 연말이 매년 12월 달에는 사람들이 진짜 뭐 사람들을 만나는 계절이죠. 그동안 못 만난 사람들을 만나서 술도 한잔하고 하면서 그런 만남의 장들이 웃음꽃이 피고 막 그런 왠지 막 춥지만 날씨는 춥지만 마음은 훈훈해지고 막 들뜨고 그런 또 정겨운 그런 12월인데 올해는 사람들도 못 만나고 아주 그냥 좀 쓸쓸한 그런 12월입니다. 자, 우리가 뭐 그렇지만 어쩔 수 없죠. 우리가 잘 또 빨리 또 이게 좀 이게 이제 확산세가 꺾이고 그래가지고 다시 또 현장에 계신 우리 학원 오프라인 수강생분들은 오픈해서 다시 뵙고 또 그 다음에 인강 수강생 여러분들 또 건강하게 또 수강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든 간에 세율을 한번 보는데 여러분들이요. 세율을 보시는데 자, 재산세 세율은 이렇게 누진세율을 기본으로 하는데 비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상 종류에 따라 달라져요. 재산세는 이따 보겠지만 토지, 건축물, 주택 등등 대상 종류에 따라 달라지고요. 자, 두 번째 봅니다. 시장 분수는 특별한 재정 수요나 재해 등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그 해 뭐 특별한 재정 수요 때문에 돈이 필요해요. 재해 등이 발생했어요. 막 그래서 또 이제 돈을 막 좀 이렇게 그 지자체가 많이 소요됩니다. 자, 그래서 발생으로 재산세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요. 그러니까 재해 등이 발생해서 일반 납세자들한테는 세금을 좀 깎아줄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아니면 인상할 필요성이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인정되는 경우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서 재산세 세율을 표준세율의 몇 프로 범위 내에서 50%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방세 주요 세금들 뿐만 아니라 자, 부동산 관련 주요 지방세 세금들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동산 등기, 재산세 등등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등 지방세 주요 세금들은 다 표준세율의 몇 프로 범위 내에서요?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그랬죠? 근데 등록면허세에서 올해 6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고 바꾸기도 했었고 다만 이거요. 여기 또 우리 31회 시험에 지문에 나왔는데 다만 가감한 조정한 세율은 당해연도에 한해서 적용한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 해 조정 필요성 때문에 조정하는 거니까 해당 연도만 적용하는 것이지 다음 연도에 한해서 적용한다. 땡. 3년간 적용한다. 땡. 제가 그랬잖아요, 매년. 자, 제가 계속 그렇게 강의를 했었는데 이번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 가감 조정한 세율은 당해 연도부터 3년간 적용한다. X입니다. 해당 연도만 적용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시험에도 나왔었고요. 자, 그 다음에 재산세 또 보겠습니다. 재산세 세율은 대상 종류에 따라 좀 이렇게 쭉 다 달라요. 대상 종류에 따라 쭉 달라지는데 요걸 갖다가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은 요거를 뭐 외우고 그럴 필요가 없고요. 그냥 세율이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그냥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재산세는 대상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그 어떤 세율의 모습만 한번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할 거예요. 자, 교재 여러분 한번 봅니다. 471페이지 이 세율 개요. 동그라미 1번입니다. 재산세 대상 종류에 따라 차등 비례세율과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밑줄을 쫙이고 차등 비례세율 비의 동그라미, 초과누진세율 누의 동그라미요. 비누죠, 비누. 비례세율, 누진세율.
2번 금방 읽은 겁니다. 지자체장은 특별한 재정 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게 인정되는 경우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서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여기 또 몇 줄이죠? 올해 시험에 나왔지만 가감한 세율은 언제까지만 해당 연도만 적용합니다. 밑줄이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토지 세율입니다. 재산세는 대상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데요. 근데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구체적인 세율 암기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재산세는 얘가 토지는 토지 이용 구분에 따라서 분리대상, 종합합산, 별도합산 토지 이용 모습에 따라 자 뭐냐면 얘가 비례세율 대상이냐 누진세율 대상이냐 이런 게 중요해요. 비례세율 대상인지 누진세율 대상이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시험 문제 30회 시험에서 어떻게 나왔냐? 다음 중 초과 재산세 대상 중에서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대상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얘가 비례세율 대상이냐 누진세율 대상이냐 이걸 고르는 문제. 제가 매년 우리가 이제 암기 머리 글자를 따서 우리는 이제 저한테 배운 분들은 분비는 종류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건비 막 이렇게 막 외웠거든요. 근데 이제 30회 시험 같으면 저한테랑 배운 분들은 분비, 종류, 별로, 건비 막 이렇게 하면서 외웠으니까 쉽게 고를 수 있었던 문제였는데 어려운 문제였지만 다음 중 재산세 대상 중에서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대상을 골라라. 자, 그렇게 나왔었는데 이렇게 이제 저한테 배운 분들은 머리 글자를 따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결하는 거였어요. 뭐냐면 이 분리대상 토지는요. 분리대상 토지는 자 보세요. 분리대상 토지는 분비. 이렇게 해서 분리대상 토지는 007빵24 비례세율 적용되거든요. 자, 분리대상 토지는 비례세율인데 007빵24요. 자, 뭐냐면 우리가 0.07% 조율 분리대상 토지가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농지, 목장, 그 다음에 예외적인 임야가 있습니다. 0.2% 조율 분리대상 토지가 있는데 공장 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는 사치성 재산 토지인데 교수님,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요 4% 세율을 적용하는 이유는 니네들 한번 죽어보라 그 죽을 싼가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 계시는데 맞습니다. 사치성 재산은 4% 세율이 적용되고요. 자, 근데 사치성 재산 고급 오락장용 토지나 골프장용 토지 있죠? 이런 것들이 4%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분리대상 토지는 어떻게 외우냐면 007빵24 비례세율 이렇게 우리가 이제 외워요. 나중에 오늘은 뭐 외우려고 굳이 안 해도 됩니다. 007빵24 비례세율이요. 007빵 그러면 양쪽에 있는 사람 으악 이거 떠올리면 되잖아요. 007빵이 쏘니까 사 죽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007빵24 비례세율 이렇게 외웁니다. 나중에 007% 농지, 목장, 예외적이며 빵 2% 공장 등 사실성산, 고불악장, 골프장 토지요. 그 다음에 분리대상 토지는 분비 비례세율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종합합산 대상 토지요. 나대지 잡종지 같은 분리나 별도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머리 글자를 따서 종류예요. 종류. 종류. 소유자별로 종합은 종합끼리 합산해가지고 당의 시군과 하는 구역 내 토지를 과표관 3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돼요.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별 머리 글자에 그 다음에 별로요. 자, 그래서 소유자별로 별도는 별도끼리 합산해서 3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되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요. 나중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세율을 어떻게 외우냐면 토지 세율은 나중에 이렇게 외워요. 분비는 종로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이렇게 해서 얘가 비례세율 대상이냐 누진세율 대상이냐 이렇게 외웁니다. 분비는 종로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여러분 연말에 이제 한 해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이 강의 촬영하고 있는 시간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한 해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가 12월 31일에서 1월 1일 될 때 12월 30일 날 사람들이 종로에 제 종소리를 들으려고 종로에 엄청난 인파가 몰렸죠. 해마다 보면 막 빽하게 막 그냥 엄청 몰려서 새해 맞이하고 막 그랬는데 새해 맞이 축제도 하고 행사도 하고 막 사람들 그랬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막 사람들이. 근데 올해는 이미 틀린 것 같죠? 자, 그래서 올해는 아마 그렇게 모이질 못할 거고 모여서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자, 근데 제가 예전에 1999년에서 2000년 될 때 광화문
광장에 밀레니엄 시대가 열린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새천년을 맞이하는데 밀레니엄 축제 열리는데 아유 그 집에서 있을 수 없다. 광화문 광장에 갔습니다. 아유 근데 날씨는 되게 추운데다가 엄청난 인파 속에서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고 너무 고생이 많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때 그렇게 춥고 그렇고 고생한 이후로는 절대로 저는 광화문 종로 안 나갑니다. 저 연말에. 근데 여러분 보세요. 분비는 그래서 보세요. 분비는 종로에 갔더니 뭐다? 별로였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암기에 분비는 종로에 갔더니 별로였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토지 세율을 구조를 외웁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는 이렇게 비례세율 대상이야 누진세율 대상이야 이런 것들을 물어본다는 거. 암기는 이런 방법으로 나중에 할 거라는 거를 아 그렇구나. 저렇게 비례세율 누진세율을 구별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만 아시면 돼요. 건축물 같으면 건비, 건축물은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세한 건 나중에 심화 과정에서나 좀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세율 구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거기 교재 471페이지에 토지 세율, 동그라미 1번 분리대상 토지 머리글자 분자의 동그라미 땡땡 납세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 안에 소지하는 분리 과세 대상이 되는 해당 토지가액을 과세표준화하여 다음에 여기 밑줄입니다. 비례세율을 적용한다. 밑줄이고 비례세율 비의 동그라미야. 그러니까 분비죠. 머리글자 따니까 분비. 그리고 분리상 토지는 우리 세율을 보세요. 저율분리와 고율분리상 토지로 나눌 때 007, 빵 24 비례세율 이렇게 외우면 되는데 자 007% 1,000분의 0.7 007% 농지 목장 예정이면 그 다음에 또 공장 등은 빵 2% 0.2% 빵이 007 빵이 4%는 1,000분의 40, 4%는 고급 학장 골프장 토지요. 나중에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외울 거고요. 어떻든 간에 오늘은 분리상 토지는 이렇게 비례세율인데 저율분리와 고율분리 나눠서 007 빵이 4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종합합산 대상 토지 종자의 동그라미 종합합산 대상 토지 세액은 과세기준 1년제에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 안에 소지하는 종합합산 대상이 되는 토지가액을 여기 밑줄입니다. 소유자별 합산한 금액을 밑줄이요. 과세표준화하여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밑줄. 그리고 초과 누진세율의 누의 동그라미요. 초과 누진세율의 누의 동그라미. 그러니까 종루죠, 종루.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또 보시니까 초과 누진세율이 그럼 뭐냐고요? 자, 초과 누진세율이 뭔지 용어 설명드릴게요. 그 표를 보세요. 동그라미 2번 종합합산 대상 토지 표를 보니까 세율. 자, 과세 표준이 5천만 원 이하, 5천 초과 1억 이하, 1억 초과 이렇게 과표가 커지면 커질수록요. 세율이 보니까 1,000분의 2, 1,000분의 3, 1,000분의 5 세율이 높아지죠? 과표 커지니까 누진세율이잖아요. 근데 초과 누진세율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과세표준을 종합합산 대상 토지 시가 표준액에다가 공정시장값에 곱했더니 만약에 6천만 원이 나왔다고 쳐요. 그럼 6천만 원이니까 거기 5천 초과 1억 원이야. 여기 두 번째 과표가 해당되죠? 6천이니까. 그러면 세율을 보세요. 10만 원 플러스 10만 원이 어디서 나왔냐? 5천만 원 곱하기 0.2 하면 10만 원이에요. 여기다가 5천만 원 초과 금액에는 1,000분의 3, 0.3%래요. 그럼 6천일 때 5천만 원 초과 금액이 얼마예요? 1,000만 원. 1,000만 원 곱하기 0.3이면 3만 원입니다. 1,000만 원 곱하기 0.3이면 그러니까 산출세가 얼마가 돼요? 13만 원. 10만 원 플러스 3만 원에서 13만 원. 이런 게 초과 준수율이에요. 자, 과표관을 초과할 때마다 초과되는 금액. 지금 사례 같으면 1,000만 원.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누진세를 적용하는 거. 이겁니다. 여기서 10만 원은 어디서 나왔냐면 5천만 원 곱하기 0.2 하면 10만 원 나온 거고요. 자, 1억 원 초과했다. 예를 들어서 과세 표준 금액이 종합합산 대상 토지 계산했더니 1억 1,000만 원이다. 그러면 세 번째 과표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25만 원 플러스 1억 원 초과 금액이 얼마예요? 1억 1,000이라고 했을 때 1,000만 원 곱하기 0.5 하니까 5만 원. 합치니까 산출세가 얼마가 됩니까? 30만 원. 이렇게 하는 게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이렇게 해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입니다. 별도 합산 대상 토지 별자의 동그라미요. 별도 합산 대상 토지 세액은 과세기준일년제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 안에 소지하는 별도 합산 대상이 되는 토지가액을 여기 밑줄입니다. 소유자별로 합산한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밑줄 초과 누진세율 적용하여 산출한다. 밑줄이고 초과 누진세율의 누자의 동그라미입니다. 별로죠, 여러분들? 별로. 별도 합산 별. 그 다음에 3단계 초과누세율 누의 동그라미. 그래서 별로입니다. 그래서 분비는 종로에 갔더니 별로였다. 이렇게 토지의 세율 구조를 외웁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리고 초과누진세율이 뭔지 용어 설명 드렸고요. 472페이지에
건축물 세율이요. 건축물은 자세한 거 필요 없어요. 건축물은 그냥 건축물 건자의 동그라미 그 제목 옆에다가 땡땡 해놓고 비례세율, 차등 비례세율, B자의 동그라미요. 자, 건축물은 비례세율 구조로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재산세에서 건축물은 일반 건축물은 0.2에서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5까지 3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이런 질문 나오면 틀려요. 건축물은 무조건 비례세율 구조로만 되어 있고 자세한 내용은 됐고요. 다만 472페이지 양가로 3번 건축물 세율에서 다른 거는 미리 보지 마시고요. 동그라미 4번 사치성 재산 건축물만 밑줄이요. 골프장, 고부락장용 건축물은 1,000분의 44%입니다. 사치성 재산은 재산세에서 니네들 한번 죽어봐라 죽을 사의 그 4%입니다. 그래서 4%입니다. 1,000분의 40 사치성 재산 4%. 사치성 재산 건축물 밑줄이고 주택의 세율을 봅니다. 주택은요 별장과 별장 2주택으로 나눠요. 그래서 별장 한번 볼게요.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 피서, 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과 부속토지며 주택분 재산세 대상이다. 자, 동그라미 니은번 밑줄입니다. 별장은요 1,000분의 44% 세율을 정합니다. 별장 4% 여러분들이 밑줄이고요. 별장 4% 비례세율 밑줄입니다. 별장은 4% 1,000분의 44% 비례세율이 정됩니다. 밑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별장 이외 주택은 고급택 포함 밑줄이고요. 고급택 포함 밑줄이고요. 자, 기억번 납세 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 안에 소지하는 주택을 여기 밑줄입니다. 주택별로 4단계로 나누어 초과누진세율을 정한다. 밑줄짝입니다. 자, 포인트는 주택별로 초과누진세율입니다. 초과누진세율의 누에 동그라미고요. 자, 이게 주택별로라는 게 포인트예요. 여러 채의 주택이 있더라도 소유자별 합산하지 않고 주택별로입니다. 그래서 주택별에다가 여러분이 돼지꼬리 땡냐 해가지고 주택별에다가 돼지꼬리 땡냐 해서 뭐라고 써놓냐면 소유자별 합산 X예요. 소유자별 합산 X입니다. 소유자별 합산 X입니다. 소유자별 합산 X예요. 그래서 주택별로입니다. 주택별로. 자, 그래서 주택별로 4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정한다. 밑줄 짝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요. 또 보시면 473페이지 그 표가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요번에 이게 이제 개정이 됐어요. 우리가 자 어떻게 개정이 됐냐면 나중에 이제 오늘은 그냥 달라지는구나 요것만 보시고 우리가 지금 거기 473페이지 표 있잖아요. 그 표에다가 여러분이 이렇게 좀 적어 놓으세요. 표에다가 제목을 공시가격 6억 초과하는 주택이거나 다주택, 1세대 2주택 같은 다주택자나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해서 0.1에서 0.4 거기 그 표 6천 이하 1,000분의 1 0.1 3억 원 초과면 1,000분의 4 0.4%까지 이렇게 과표간 4단계로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0.1에서 0.4%까지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돼요. 이 표 내용은 공시가격 6억 초과하는 주택이거나 다주택이거나 법인 소유 주택일 때 이렇게 세율이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정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개정이 돼가지고 기본선언 제대로 볼 게 될 건데요.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은 0.5에서 0.35%까지 4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정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여러분요, 2021년도부터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 시가총액 6억 원 이하 주택은 이렇게 세율을 1세대 1주택인데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다. 자, 그럼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깎아줍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보다 일반적인 주택보다 세율이 더 낮아요. 0.05에서 0.35%까지 이렇게 세율이 재산세 부담이 낮아집니다. 내년에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이면서 이렇게 1세대 1주택이면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은 이렇게 세율을 깎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옆에다가 뭐 적어 놓으셔도 되고요. 안 적으셔도 기본선언하면 나중에 다 나오니까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은 0.05에서 0.35%까지 4단계 초과누진세를 적용한다. 요걸 거기다가 여러분이 적어 놓으셔도 됩니다. 그 옆에다가 거기 473페이지 뭐 옆에 어디다가 공간에다가 오른쪽에 죄송합니다. 이 왼쪽에 거기 공간 있잖아요. 473페이지 거기다가 요 내용을 좀 적어 놓습니다. 자, 그리고 요 473페이지 맨 위에 표에다가는 공시가격 6억 원 초과 다주택자 법인 소유 주택이 이제 이게 1,000분의 1에서 1,000분의 4까지 세율이 적용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그렇게 구별을 합니다. 내년부터는 이렇게 1세대 1주택자인데 공시가격 6억 원에 대한 주택은 세율을 깎아줍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은 나중에 또 보고요.
양가로 5번 선박 및 항공기세율인데 고급 선박 밑줄입니다. 자, 고급 선박의 재산세에서 최고 높아요. 1,000분의 55%예요. 그리고 그 밖의 선박은 0.3, 항공기 0.3입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재산세 세율을 보시면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여러 번 보게 될 게 어떤 거냐면 요걸 여러 번 보게 될 건데요. 어떤 거냐면 재산세에서 여러분요. 재산세에서 별장, 고급 오락장, 그 다음에 골프장 있잖아요. 골프장. 요거는 4%입니다. 1,000분의 44%.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이든 토지든 골프장용 토지든 골프장 내 건축물이든 사실상 별장, 고급 오락장, 골프장은 4%입니다. 근데 고급 주택은 일반 주택과 똑같아요. 그래서 고급 주택은 여러분들 일반 주택과 똑같이 과세하는 거죠. 고급 주택도 일반 주택과 똑같이 과세하는 거지. 고급 주택이라고 해가지고 중과세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고유래세율 정도는 틀려요. 고급 주택은 취득세에서만 중과세하기 때문에 고급 주택은 재산세에서는 초과 누진세율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고급 선박이 재산세에서 최고 높습니다. 고급 선박은 5%라는 거. 꼭 기억합니다. 그래서 고급주택과 별장을 구별합니다. 이렇게 얘네들하고. 자, 고급주택은 초과 누진세율이지 4% 세율 정한다면 틀리다는 거 꼭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런 정도 내용을 보시고요. 양가로 6번 재산세 도시지역부는 어떤 건지 그냥 취지만 알면 되는 건데요. 뭐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재산세 도시지역분이라는 것은 취지만 알면 됩니다. 잠깐 쉬었다가 우리가 납세 절차 우리가 본격적으로 잠깐 쉬었다 볼 건데 도시적분도 제가 살짝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요까지 하고 다음 시간은 납세 절차부터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여러분.